한 한국 남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벨라루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대로 굳어버릴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낯선 도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짝 친구와 둘이서 함께 말이죠. 그녀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라고 해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온 26살이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시아 전체를 혐오했거든요. 2년 전, 제 가장 친한 친구 리사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당시 리사와 저는 둘 다 모델을 꿈꿨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모델이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리사가 중국 상하이의 유명한 모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며 너무 기뻐했죠. 엘레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 계약서도 받았어. 이번엔 진짜야. 리사는 그렇게 중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그 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성공하면 너도 데려갈게.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리사는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했습니다. 모델 일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인신매매 조직범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리사와는 사흘 동안 연락이 끊어졌죠.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 리사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엘레나, 나 도망쳤어. 리사는 3층 건물 창문으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지만 기어서라도 도망쳐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공안의 단속 직전에 간신히 벨라루스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대요. 며칠 후 리사가 민스크 공항에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마른 몸이 깡말라 있었죠.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시아 사람들만 봐도 발작을 일으켜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죠. 저도 그때부터 아시아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봐. 중국, 일본, 한국.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더 교활할 것 같았거든요. K-팝이니 드라마니 하며 겉만 포장하는 나라라고 여겼죠. 한류라는 게 다 마케팅 아니야? 속은 중국이랑 똑같을 거야.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느 날 벨라루스 미술재단에서 한국 벨라루스 문화교류 미술 프로그램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죠. 한국이요? 절대 안 가요. 하지만 리사의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 없는 리사를 위해 미술 아카데미 휴학하고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감당이 안 됐거든요. 리사의 정신과 치료, 물리치료, 약값까지. 한 달에 제 월급의 2배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가 제공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한국 요즘 잘 나간다며? 한국 남자들 다정하다던데? K-팝 스타들 만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다 가짜야.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거야.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한 달만 버티자.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에 속지만 않으면 돼. 그날 밤 리사의 방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리사, 조금만 기다려. 치료비 벌어올게.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가 밀려나왔어요. 조심해. 한국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마치 궁전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깔끔한 시설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뭐야? 생각보다 대단한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거칠해 하는 곳이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는데 길이 너무 넓고 깨끗한 거예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도로 중앙에는 꽃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 세금 낭비 아니야? 속으로 투덜거리며 도착한 곳이 장애아동 미술치료센터였어요. 도시 공공디자인 교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완전 당황했어요. 복도 벽면 전체가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린 건데 하나하나가 진짜 예술작품 같았어요. 와, 이게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아요. 놀랍죠?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센터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이런 시설의 설계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는데 지훈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러시아 분이세요? 억양이 특이하네요. 아니요,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아,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이시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벨라루스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동유럽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특히 벨라루스 전통 직물 디자인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상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아시아 남자들과 달랐어요. 지훈이 저를 회복을 위한 선이라는 작품 앞으로 안내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특별해요.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선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벽면에 그려진 부드러운 곡선들을 보는데 갑자기 리사가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작은 설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선을 그릴 때 마음이 편해져요. 무서운 꿈이 사라져요. 그때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이것도 다 쇼 아닐까? 지훈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의심 많으시네요. 내일 현장 워크숍 오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브로슈어를 건네면서 덧붙였어요. 한국의 치유형 도시 미술이 얼마나 진짜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무심한 척 받았지만 사실 궁금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지훈이 준 브로슈어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치유형 도시 미술에 대한 자료였는데 내용이 정말 자세하더라고요. 벨라루스에서는 본 적 없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내일 워크숍에 참관하실 거죠? 아, 네. 그렇게 하죠.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센터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또 놀랐어요. 역 안에 조형물들이 있는 건 그렇다 치고 한 광경이 제 발걸음을 멈췄거든요. 지하철 벤치에 노숙인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젊은 직장인이 다가가서 따뜻한 음료를 건네더라고요. 말도 없이 건네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노숙인 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요. 뭐지 이거?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카메라도 없고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아시아와는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설마 이게 다 진짜야? 숙소에 돌아와서 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 생각보다 이상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경계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놀라는 일만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지훈이 말했던 그 현장 워크숍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한옥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전시관 겸 거주 공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한옥 같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입이 딱 벌어졌어요.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나무 슬로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한옥의 전통미와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제가 5년간 공들여 직접 개조한 거예요. 지훈의 말에 더욱 놀랐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는데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더라고요. 바닥도 특별했어요. 발로 살짝 누르면 진동으로 반응하는 촉각 반응형 바닥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한옥 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첨단 기술이 한옥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복지 공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집 같다.
그때 지훈이 저를 마루로 안내했어요. 이 건물은 제 누나가 아팠을 때 마지막으로 살고 싶다고 했던 공간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지훈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 말만 남기고는 조용해졌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른 참가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머물러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가방에서 드로잉북을 꺼냈어요.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들을 연필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작게 영어로 적었어요. Silent Recovery. 조용한 회복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다른 누군가에게 꺼내놓는 건 처음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2년 전에 겪은 일 때문에 심각한 PTSD를 앓고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생기발랄했던 친구가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 리사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는 전했어요. 지우는 별다른 질문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서울의 한 예술치유 병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초청장이었어요. 만약 친구분이 한국에 오신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미술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전문 프로그램이거든요. 별다른 설명이나 조건 없이 그냥 조용히 내밀어 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신뢰라는 감정이 이런 건가?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건가?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 왔어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작품을 준비했어요. 금이 간 도자기 위에 금가루와 색을 입힌 조형물이었거든요. 발표 순서가 되자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상처 위의 색깔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작품을 바라봤어요. 상처를 감추지 않고 그 위에 색을 입혀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는 방식이에요. 저와 제 친구 리사,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설명을 마치자 청중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지우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한국 야경 보러 갈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벨라루스에서는 밤에 나가는 게 위험했거든요. 밤에 나가도 괜찮나요? 지훈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밤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줄게요. 저희는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의도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랐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한강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웠어요. 한강 유람선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은은한 조명 아래 강변을 따라 펼쳐진 버스킹 공연. 이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돗자리를 깔고 라면을 먹으며 늦은 밤을 즐기는 가족들이었어요.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 타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이상하네요. 밤인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지우는 말없이 제 표정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말보다 깊은 감정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았을 때 제가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건 친구 리사 때문이에요. 모델 일을 하겠다며 중국에 갔었죠. 지우는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공항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며칠 동안 감금되었다고 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발작하다시피 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마다 울컥이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누가 방문해도 벌벌 떨고 가족이 없는 리사 치료비를 위해 한국에 온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가만히 듣고 있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 조용한 공감이 말보다 따뜻하게 제 귓가를 감쌌어요. 그때 지훈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도 누나가 있었어요. 프랑스 유학 중에 희귀 신경질환 진단을 받았었죠.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보험도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낯선 나라에서 그만. 그 순간 지훈이 왜 회복 공간 설계에 그렇게 몰두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때부터 회복 공간 설계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됐어요. 엘레나 씨 이야기를 듣고 리사 씨의 재활 치료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누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이번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한강 다리를 건너는 길이었어요. 지훈이 먼저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같이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벨라루스의 차가운 겨울과는 정말 달랐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있다는 걸요. 아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희망이었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고 벨라루스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지훈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어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작은 팔찌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마세요. 제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는 지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든 돌아와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민스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회색빛 하늘과 차가운 바람이 여전했지만 다시 돌아갈 다른 곳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리사를 만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리사의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녀는 방문 너머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사, 나 돌아왔어.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레나,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부모님께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가능성, 리사가 한국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엘레나, 너까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래?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리사 꼴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 아시아는 다 똑같은 곳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돼. 돈만 버리는 일 하지 마라. 리사는 여기서 치료받으면 돼. 저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리사의 방 창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리사는 커튼 사이로 얼굴만 빼꼼히 내민 채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리사, 내가 한국에서 본 걸 얘기해 줄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도시 곳곳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걸 직접 봤어. 리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달랐어. 노숙인을 도와주는 시민도 봤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어. 그리고 지훈이 만든 한옥 공간에서 느낀 변화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리사, 한국은 단지 화려한 외면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회복이 가능한 곳이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그 말을 듣고도 리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창가에 드리워진 리사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림을 멈추는 게 보였어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리사가 처음으로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엘레나,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2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리사가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리사의 한국행을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의료 서류, 보험, 신원보증까지 하나하나가 벽처럼 다가왔어요. 그때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지훈 씨, 리사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지훈의 답변은 놀라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예술병원과 연계된 재단에 보증을 서줄게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을 사람이 하나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어요. 리사의 한국행, 그리고 저희 재입국까지요.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리사가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이모, 더 이상 죽지 못해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몇 주 후,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저와 리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희망처럼 보였어요. 엘레나, 이번엔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리사가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나만 믿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엔 무섭기만 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기회의 땅, 희망의 문처럼 느껴졌거든요. 리사는 공항 시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깨끗하고 크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왔을 때 지훈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리사 씨.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천천히 회복해 나가면 돼요. 그 순간 리사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어요.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가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지훈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적응하세요. 치료 프로그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훈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리사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리사가 처음으로 보일락말락 웃음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그날 밤 리사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고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더 기뻤죠.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벨라루스에서 시작된 아픈 이야기가 한국에서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리사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강남구에 있는 전문 치료센터였는데 곳곳에 푸른 식물들이 가득하고 정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첫날 리사와 함께 센터에 들어갔을 때 리사는 긴장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엘레나, 여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야. 치료실에 들어가니 다른 참가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국적도 달랐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리사는 처음엔 말을 잃은 채 붓만 들고 있었어요. 하얀 캔버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리사가 조용히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이어가며 색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저와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말없이 그림에 집중하는 리사의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어요. 리사는 여전히 불면과 폐쇄공포에 시달렸어요. 밤에는 악몽 때문에 깨어나서 울기도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엘레나,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못할 것 같아. 어느 날 밤 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괜찮아.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하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얼마 뒤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리사 씨를 제 후배에게 소개해드릴까 해요. 정말 실력 있는 미술 치료사거든요. 지훈의 후배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치료사였어요. 차분한 말투와 다정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리사 씨. 저는 강민준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준 씨는 리사에게 압박을 주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든 안 그리든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리사 씨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리사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민준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림은 어떠셨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천천히 가면 돼요. 민준 씨의 따뜻한 격려에 리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리사가 혼자서 치료센터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엘레나, 오늘은 혼자 가볼게. 정말 괜찮겠어?
응. 해보고 싶어. 그날 저는 센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나온 리사의 표정이 밝았어요. 어땠어? 민준 씨가 한국어로 된 시를 보여줬어. 정말 아름다운 시였어. 리사가 그 시를 번역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리사가 다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엘레나 씨, 한국에서 계속 지낼 생각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사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리사도 이곳에서 좋아지고 있고, 저도 이곳이 좋아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랐거든요. 그날 밤 리사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엘레나,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민준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 절대 재촉하지 않고 항상 기다려줘. 리사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혹시 너, 민준 씨를?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사회복지와 예술치유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요. 리사 같은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기회를 제공하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몇 달이 흘렀어요. 리사와 민준 씨의 관계는 점점 특별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리사에게 작은 한국 전래동화 책을 건넸어요. 리사 씨,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국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리사는 며칠 동안 그 동화와 씨름했어요. 한국어 사전을 뒤지고 인터넷을 찾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호프리 영감 이야기를 읽다가 리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2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어요. 엘레나, 이 이야기 정말 우스워. 할아버지가 도깨비들과 춤추는 장면이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리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엘레나, 내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 후 리사는 한국어 공부에 푹 빠졌어요. 민준 씨와 대화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리사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모델 제의를 받은 거예요. 엘레나, 믿을 수 있어? 나한테 모델을 하자고. 처음에는 겁이 났대요. 하지만 민준 씨가 용기를 줬죠. 리사 씨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예요. 촬영 당일, 저도 함께 갔어요. 리사가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사진작가의 말에 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스태프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자연스럽고 매력적이네요. 그날 찍힌 사진들은 정말 완벽했어요. 상처받았던 과거를 딛고 당당하게 서 있는 리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홍익대학교 미술 아카데미에서 강사 제의가 온 거예요. 엘레나 씨의 치유 미술 작업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한국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벨라루스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한국에 와서 예술을 통해 치유받았고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상처를 예술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리사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리사는 이제 당당한 모델이었고, 저는 미술 강사였어요. 엘레나,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그러게. 벨라루스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리사가 민준 씨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건 치유만이 아니었어. 꿈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인생 전체를 준 거야. 저도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넷이 함께 걷는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몇 달 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갤러리에서 저희 둘의 첫 전시회가 열렸어요. 전시장 한쪽 벽에는 리사의 드로잉 연작이 걸려 있었어요. 제목은 타진문, 열린 창이었죠. 그 옆에는 제 회화 작품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금이 간 도자기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담은 연작이었죠. 두 작품 사이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된 곳,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문을 두드린 나라. 전시회 개막일, 리사의 화장품 광고가 지하철역에 크게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미술 아카데미 학생들도 와서 응원해줬어요. 선생님 작품 정말 멋져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요. 상처받은 외국인 2명에게 치유와 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걸 선물해준 나라. 이제 저희에게 한국이 진짜 집이에요.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문을 두드린 나라, 대한민국. 저희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된 곳, 그리고 꿈을 이룬 곳. 한국에서 저희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